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국빈 방문 이틀째, 윤 대통령 부부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함께 참배하며 신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경제안보협력에는 반도체 투자 조율도 포함된다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라는 뜻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의 영향으로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은혜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70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대북 확장 억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마드리드, 런던과 뉴욕, 프놈펜에 이어 워싱턴에서 벌써 6번째 바이든 대통령과 대좌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국빈 방문, 그 성패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까지 분야를 조목조목 짚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굵직한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으로 응징, 보복하는 확장 억제 방안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한미는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해구산의 실효적 강화 내용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녹이지 않고 별도로 빼는 만큼 양국 간 공동 기획과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 이른바 액션 플랜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 또 공급망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에도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라는 뜻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We of cours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U.S. partners and allies, just like the ROK, in building a more secure global telecommunications ecosystem. 국제사회 뜨거운 감자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화두에 오를 텐데 우리는 무기 지원은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미국은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 결정이지만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함께 꽉 채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한 단계 도약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70년 동맹 사이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존 커비 조정관 기자회견에서는 실제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는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커비 조정관은 반도체 관련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경제 안보 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무기 지원은 개별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Yoon administration, quite frankly, have worked together to make truly historic progress with respect to deepening U.S. ROK cooperation on national security, economic security, and of course, joint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our leading edge technologies. Now, this will obviously include efforts to coordinate our investments in the semiconductor sector, to secure critical technologies, and to address economic coercion. And we obviously expect that this state visit this week will help us further strengthen our cooperation on all those fronts.
We are grateful for the continued support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o Ukraine, more than $200 million thus far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non-lethal capabilities for the Ukrainian armed forces. Every nation has to decide for itself whether or not it will support Ukraine and to what degree it's willing to support Ukraine. Some nations provide advanced lethal capabilities, some nations do not. We respect those sovereign decisions. It is up to the elected leadership in those countries and the people of those countries to determine how much support, if they're willing to give support, how much support they're willing to give to Ukraine. We absolutely have every expectation that the war in Ukraine will be discussed as a part of this state visit, but we certainly would not speak for President Yoon and for any additional support he may or may not be willing to provide.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이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약한 고리가 되어왔다며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에 해빙이 시작된 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라며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아시아는 물론 그 이외 지역에서도 미국 정부 전략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째 미국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우주 동맹을 더 공고히 할 거라며 앞으로 새로운 70년의 중심에도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은 카사와 나사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고 그런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과의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중요한 건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외교 프로토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해서 정부의 관료들은 일관된 입장을 가졌을 텐데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입장이 180도 다른 입장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님이나 적어도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가 개입이 된 표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해외 언론 비서관실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거기에 주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확인을 한 이상 한 것인데 비서실에서 그것을 뺀 것은 문제적 발언의 어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뺀 것이 의도적 삭제라고 봐야죠. 이전에 병자호란 이럴 때 보면은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저거 도대체 누구랑 협력하고 누구랑 타협하고 누구랑 협상해야 되고 이런 것을 무지한 채 조선의 무슨 사직을 지켜야 된다면서 왕에게 엉뚱한 소리하고 정말 그 산성 내부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게 해놓고 싸우는 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 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격동시킵니까?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력이 컸고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을 걸고 외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야당에서 그런 걸 가지고서 그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큰일이 있는 것처럼 100년 전의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이었고 조금 전에 들으신 건 이 인터뷰를 놓고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과는 별개로 주어가 대통령이냐 아니면 일본이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외신 기자가 그 원문을 공개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논란이 됐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쓰인 내용이 발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의 주어가 윤 대통령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은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윤 대통령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었는데 오늘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부터 국민에 대한 거짓말 문제. 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의 해석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릎 꿇으라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반박한 건데요. 민주당처럼 문장의 주어가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라고 보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 않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섰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석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우리말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엔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당 기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어 녹취록 원문입니다. 번역 오류 질문에 대해서 오디오로 다시 확인했다면서 올린 내용인데요.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의 주어는 즉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힘을 잃게 된 셈이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어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발언이니까 대통령실에다 물어봐야지 우리 당에다 물어보세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 주어 논란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 발언의 내용을 당 대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영 논란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외신 인터뷰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인터뷰했던 기자랑 같은 기자라고요? 네, 지난해 3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에 나는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른바 이대남 끌어안기 행보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지층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선대본부 공보단은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라며 행정상 실수로 축약본이 보내져서 취지와 달리 보도됐을 뿐 윤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공교롭게도 이번과 같은데 당시 후보 측이 준 서면 답변 원문을 SNS에 공개하면서 공보단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페미니스트로 생각한다는 문장의 주어는 즉 당시 윤석열 후보로 되어 있어서 당시 공보단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지금 내각에 남자만 있다는 지적을 해서 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하기도 했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두 번이나 비슷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언론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100년 전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발언을 중국 관영 매체가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머리를 숙였다며 일본에 침략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다른 아시아 사람들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만큼 반드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 돈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BAT가 대북 제재법을 위반해 6억 2,900만 달러, 약 8,44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 벌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This is the single largest North Korean sanctions penalty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BAT와 그 자회사인 BAT 마케팅 싱가포르가 은행 사기법과 국제 비상 경제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판매로 4억 2,800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 담배 판매 사업을 공모한 북한은행가 심현섭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민, 한린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북한군이 소유한 국영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담뱃잎을 구매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적어도 310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우회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So in sum, our message is this. If you try to circumvent our sanctions, there will be serious consequences. BAT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등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3조 4,02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로써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 영업손실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5조 8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1% 감소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경기 침체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10% 넘게 늘린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기업 2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R&D 투자액은 6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12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R&D 투자액은 삼성전자가 24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와 LG전자도 각각 21%, 12% 투자를 늘린 거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 또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요구에 올 1분기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규모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0.36%로 1월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세인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연체시킬 수밖에 없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각종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 높을 거란 우려입니다.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올 1분기 실적의 충당금 규모를 계획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의 2배 수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은 충당금 전입액을 95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충당금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돈잔치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에서 은행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폭락하며 은행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이 은행의 주가는 전날보다 49% 떨어진 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위기설이 돌면서 100달러를 넘던 주가가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되살아난 은행 공포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2% 내린 33,530.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58% 떨어진 4,071.63에 나스닥 지수는 1.98% 급락한 11,799.16에 각각 마감됐습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청년층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어가는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빡빡한 살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그 현실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29살에 결혼한 A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 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 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5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황당했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 진짜 괴롭기도 하고.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 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의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쉽게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쉽게 그냥 회사는 꿈도 못 갔고요. 그래서 택배 알바도 해봤고요. 상하차 그리고 세차, 광택일, 여러 일용직, 뭐는 노가다 이런 것도 해보고. 지난해 부부는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지만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9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소송까지 어렵게 이겨도 보증금을 쉽게 되찾기 어려운 구조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간호법을 만들지 않고도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 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 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입니까? 업무 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간호협회가 대책은 환영하지만 간호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대책과 간호법 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보건의료 정책의 일부인 만큼 의사와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 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역 랜드마크를 자처하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자재를 떼어내 검사를 맡겼더니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함량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 평당 1억 원이 넘는 높은 단가를 자랑하던 곳인데 알고 보니 이 건물에 쓰인 핵심 자재가 불량품이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자재는 벽과 천장에 마감재를 붙일 때 설치하는 철골 자재인 건축용 강제 받침재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이 자재는 녹슬지 않고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의 역할이 중요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건물 천장의 건축용 강제 받침재 시험 결과지입니다. 아연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벽체 받침대의 아연 함량은 기준치의 반토막인 66에 불과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아연 함량 부족에 대해 중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쓰면 안 될 정도의 결점이 있는 건축 자재라는 겁니다. 아연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건물 수명이 단축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철근의 부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아연 함량을 정해놨는데 그 함량이 미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크리티컬하고 위험한 거죠. 이 상가의 시공사는 국내 최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판교역 랜드마크라는 홍보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기에 그 판교의 명품 이런 주상복합으로 홍보를 해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불량자재, 저급자재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답답함이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공사는 KS 인증 확인과 감리 승인 등 정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조사의 자재를 받아 쓴 것뿐이라며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취소를 원하는 투자자는 140여 명. 이들은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1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와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참 황당하고 불안할 겁니다. 대학교 안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보는 Y 홍상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한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 계약 만기를 열흘 넘게 앞둔 지난 2월 17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가 중 누군가 자신의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것도 모자라 비밀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동의 없이 A씨의 메일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건 같은 부서 상사 박모 씨. 비밀번호를 저 휴가 중인데 잠깐만. 임의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총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상사 박 씨는 리모델링 업체와의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휴가 중이었고 연락이 뭐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남의 이메일 그냥 열고 들어갔으니까 해킹이잖아요.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A 씨가 반발하자 해당 부서는 대학 전산원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조만간 A 씨가 퇴사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 대학 측이 뒤늦게 공문 처리해 사안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A 씨가 사실상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문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휴가 쓰고 나서 자리도 다 정리하고 주말에 와서 싹 다 책상도 정리하고 자기 짐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에 관계된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메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박 씨와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젯밤 만취 운전자가 서울 간선도로를 질주하다가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광란의 질주는 차량 바퀴가 빠진 뒤에야 끝났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합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다급히 경찰에 신고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운전하면서 보니까 앞차가 술 먹은 것 같아가지고 비틀비틀거려요. 감명북로거든요. 신고 뒤에도 음주운전은 20분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기까지 합니다. 박았다. 박았어! 사고 났어요! 들이박았다니까 지금. 아이, 차들 빨리 와야지. 피해 차량은 도로에서 180도 회전하고 뒤따르던 차량은 간발의 차로 피해갑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합니다. 합니다. 180 이상으로 밟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 승용차는 사고 지점에서 3km가량을 더 가서 차량 바퀴가 빠진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빠졌다고요? 예, 타이어 빠졌어요.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30km 가까이 광란에 질주를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미성년자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국내에서 판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39명과 투약자 9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나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92명 가운데 15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해 21개의 대학이 내년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특기자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실기와 실적 전형에서도 25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합니다. 장애나 중증 질환이 있는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반 청년에 비해 우울감 유병률이 7배 이상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우울감 유병률은 61%로 약 8%인 일반 청년보다 7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삶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2%나 돼서 일반 청년 10%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 3시간 이상인 걸로 나타났고 이 같은 생활을 평균 3년 반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회하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이후 5개월 만이자 워싱턴 입성 후 첫 대면으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거주 공간인 관저로 윤 대통령 부부를 초대 맞이해서 국빈에 대한 환대와 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쓰고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호 관심사와 양국 인적, 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 할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덕스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빈 만찬에 내빈 200명 가운데 졸리와 매덕스가 포함된 걸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졸리는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폭력 방지법 연장안에 서명할 때 딸 자하라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졸리의 아들 매덕스는 지난 2019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 전공에 합격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할 만찬 메뉴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식탁에 오를까요? 첫 코스는 미국스러운 게살 케이크로 시작합니다. 차가운 호박 수프도 옆에 곁들이는데요. 케이크에는 고추장 소스가 가미돼서 한국의 맛이 더해집니다. 게살 케이크는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선택된 메뉴입니다. 메인 코스는 잣을 곁들인 소갈비찜입니다. 이어 레몬바 아이스크림, 바나나 스플릿 후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로도 유명하죠. 바나나 스플릿 위에는 된장 캐러멜 소스를 곁들여서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 준비는 한국계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진행했습니다.
공간 장식에도 한국적 요소가 돋보입니다. 식탁 위에는 고려청자 빛깔이 연상되는 옥색 식탁보가 깔리고 그 위로 미국 대통령의 상징인 독수리 문양 식기들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 만찬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As we welcome President Yoon and Mrs. Kim, honoring the 70 years of our alliance with symbols and moments of beauty that reflect both our countries. 네, 만찬장 모습입니다. 화사한 봄 기운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되는 국빈 만찬. 양국 정상부부는 활짝 핀 벚꽃 가지 아래에서 또 다른 외교회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왜 하필 국빈 방문 기간에 출마를 선언했는지 기자들이 물었는데 백악관은 한미 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재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 극단적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장면에서 시작하는 영상은 다음 대선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북미 건설 노동조합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성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And union workers a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as we rebuild America, we're going to continue to buy America. Buy America. 하지만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낮은 지지율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령인 나이도 적잖은 변수입니다. The second term will be closer to 90 than he will be to 80. And this raises lots of concerns, justifiable concerns in my view, about his ability to fulfill all the obligations of the office.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출마 선언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지 질문에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이 한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Yoon's leadership on his perspectives, not only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about the manner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ruly become, as I've said earlier,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at's going to be our focus this week.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27년 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민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25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변호인의 모두 발언을 청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는 패션 잡지 엘레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입니다. 캐럴의 주장에 따르면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달라며 원고를 유인했고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반갑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다소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로 예년 기온을 10도나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맑아진 서울과 달리 강원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고도가 높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밑돌며 쌀쌀합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